14. 북한 방문을 위한 예비회담. 북한이 송우경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정해놓고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임동원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은 임동원과 박지원 문광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북이 싱가포르에서 비밀 접촉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박 장관을 특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북에서도 박 장관을 원한답니다. 국정원에서는 대북협상 전문가를 뽑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임 원장께서 남북회담과 관련해 특별히 나를 보좌해 줘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의 말에 박지원이 덧붙였다. 특사는 대북 담당 부서인 통일부 장관이 더 적격일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노출이 되어 어렵습니다. 이번 접촉은 보안이 생명이 생명입니다. 박 장관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임원장과 상의해서 처리하십시오. 김보연과 사훈 두 대북 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임동원이 김대중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대중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박 장관, 내가 평양에 갈 용의가 있다는 것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경협이 훨씬 용이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가서 꼭 알리시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되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2000년 3월 8일 박지원 장관과 송우경 아태이 부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 우리는 남측의 최고 당국자들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박지원은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 투쟁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장하신 4대국 평화보장론, 3단계 통일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베를린 대학에서 발표하실 내용을 미리 받아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베를린 선언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갈 용의가 있으며 5월이나 6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예비 접촉은 일체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우경의 말에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청와대로 들어가 김대중에게 비밀 회담에 대한 보고를 했다. 송우경 부위원장이 제 설명을 듣고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 봅시다.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오. 북측에 설명할 때는 손익 개념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를테면 전쟁을 하면 북에 어떤 손해가 오고 전쟁을 안 하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 말하시오. 경제협력하면 또 평화교류하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 손에 딱 쥐어주시오. 그리고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합의문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해야 하고 둘째,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하고 셋째, 반드시 우리 초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김대중의 말을 새겨 넣었다. 싱가포르 예비 접촉 이후 3월 17일 상하이에서 1차 특사 접촉이 성사되었다. 박지원과 송우경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그러나 특별한 전건은 없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초청 주체, 정상회담 시기와 일정,
정상회담 후 합의문 등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지원의 보고에 김대중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시오. 3월 23일 베이징에서 2차 특사 접촉이 있었다. 남과 북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정상회담을 6월 22일에서 14일에 개최하고 초청자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지원이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까지 쐐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시기는 6월 중순으로 합의하되 준비회담에서 최종 결정을 합시다. 초청자 명기 문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상회담은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 동지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측에서 외교 관례상 합의서에 위원장을 명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박지원으로부터 직접 회담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은 자신의 생각을 지시로 내렸다. 그간의 협상 태도를 보니 북이 변하는 것 같은데 합의문에 반드시 초청자를 명기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시키도록 합시다. 3차 접촉은 4월 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현대 정몽원 회장을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박지원이 출발하기 전에 김대중을 만나서 보고했다. 이번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김대중은 박지원의 손을 잡았다. 합의문을 명확하게 만드세요. 기대가 큽니다. 박지원은 4월 8일 베이징에서 남북 합의문을 만들어 왔다. 4.8 합의문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 중에 절차 문제를 합의하기 위한 준비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4월 10일에 발표하도록 합시다. 보안 유지가 어려우니 4월 9일 베이징 현지에서 발표하도록 합시다. 9일에 발표하지 않은 우리 측 주장에 북한은 난색을 표했다.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탄신일이 4월 15일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제가 10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때 발표를 해야 합니다.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합시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보고를 받은 김대중은 가슴이 벅참을 느꼈다. 평생 자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통일에 대한 철학을 이제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햇볕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빗장이 열린 것이다.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벗겨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은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한 상황을 미국과 일본에게 알렸다. 그리고 임동원 원장을 보내서 미일 대사를 소집하여 설명하도록 했다. 보스워스 미국 대사는 박지원 장관에게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김대중은 박지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자세히 숨소리 하나 빠뜨리지 말고 알려주시오. 4월 10일 오전 10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문방구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북한도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 언론은 상보를 내며 분석과 전망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환영 설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직접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것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두 지도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번 발표는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장기적 안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고노 효에이,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의 외교부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덕담을 했다. 그러나 야당은 깜짝 쇼라며 비난을 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자 표를 얻으려는 깜짝 쇼에 불과하다. 김대중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거센 반발, 그리고 이면 합의 의혹설이나 노벨 평화상 집착설 등을 퍼뜨릴 경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총선 뒤로 미루는 것이 선거 국면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국정원에서 총선과 관련하여 정상회담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김대중은 마음에 걸렸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정상회담이 앞으로 2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세요.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오. 추진위원으로 이기호 경제수석이 참여했다.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준비기획단을 편성했다.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난 4월 13일 총선이 끝났다.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패했다. 115석의 민주당은 133석을 얻은 한나라당에게 제1당을 내줬다.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의석도 30석이나 늘었다. 하지만 영남에서는 마음을 얻지 못했다. 김중권 전 비서실장,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 김정길 전 정무수석이 낙마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 자민련은 교섭단체 등록에도 실패했다. 4월 17일 김대중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중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가운데 의연하고 강력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5월 18일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절미는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없는 슬픔과 감동을 느끼며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신임들의 고귀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임들이 스스로의 몸으로 불살랐던 민주화의 불꽃은 그 후 암흑 같은 독재 치하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습니다. 폭도로 물렸던 그날의 광주 시민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로서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도한 총칼 아래 짓밟혔던 광주는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로 역사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가 그날의 광주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은 흐느꼈다. 5.18 희생자 모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5.18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5.18 항쟁의 정신과 헌신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하여 선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박태준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파문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대중은 사표를 수리했다. 김대중은 자민련에게 총리 후보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전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전거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판문점에서 열렸다. 남북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 절차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는 대표단은 수행원 130명, 취재기자 50명으로 결정하였다. 회담 형식과 횟수, 체류 일정, 선발대 파견, 신변 안정보장, 회담 기록과 보도, 실황 중계 등 14개 항에 합의했다. 김대중은 김정일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관련 책을 읽었던 것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이 쓴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를 읽었다. 국정원에서 책과 영상물, 사진, 비디오 자료들을 보내왔다. 그러나 내용이 김대중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임원장,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회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자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김대중은 임동원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무래도 임원장이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3가지 일을 해주시오. 첫째, 김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오십시오. 둘째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사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북측의 입장을 파악해 오시오. 셋째,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선언 조안을 사전에 협의해 오시오. 임원장의 임무는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위한 외비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쯤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새벽, 임동원 국정위원장과 수행원 4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넘어갔다. 저녁 무렵에 임동원에게 전화가 왔다. 대통령님, 아직 평양에 머물고 있는데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세요. 밤 11시 20분에 임동원이 청와대로 들어왔다. 임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만났는데 그가 남쪽 대통령이 금수산 궁전 방문을 안 할 경우 김 위원장과 상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수산 궁전은 김일성 주석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호치민 주석 묘소도 참배했는데 하물며 우리 민족끼리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영순 비서조차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 토요일, 임동원 원장은 새벽에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정상회담에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임동원의 가방에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정상회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 긴장 완화와 평화 문제, 공존 공영을 위한 교류, 협력 문제, 이산가족 문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들어있는 공동선언 발표, 금수산 궁전 방문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었다. 임동원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룻밤을 평양에서 보낸 다음에 내일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임동원은 다음날 밤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 등 고난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양에 오시면 존경하는 어른으로 품위를 높여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외국 정상보다 성대하게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도 했습니다. 김대중은 임동원의 보고에 안심이 되었다. 김 위원장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음습하거나 괴팍하거나 성격 파탄이라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말하기를 즐겼습니다. 두뇌가 명석하며 판단력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랑한 편이며 유머 감각도 대단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듯 했습니다. 말이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주제의 핵심을 잃지 않아서 좋은 대화 상대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연장자를 깍듯이 예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동원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들을 보던 김대중도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금수산 궁전 참배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그 문제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매우 단호했습니다. 남쪽 국민의 정서를 헤아려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남쪽 국민의 정서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쪽 인민들의 정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민을 위해서나 상주인 나를 위해서도 상가에 와서 예의를 표한다는 것은 조선의 오랜 풍습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6월 5일 16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김대중은 개원 연설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6월 6일 현충일에 서울 보은병원에 들러 환자들을 위로했다. 그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릴 것을 상정하여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 북측 김정일 위원장 대역은 김달술 전 남북대화사무국장이, 김용순 대남비서 역은 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이 맡았다. 우리 측은 임동원 국정원장,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참여했다. 북측 대역들은 북한 말씨까지 흉내내며 날카롭게 질문을 했다. 연방제, 주한미군 문제 등을 따지듯 물었다. 연습은 5시간이나 걸렸다. 모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문답은 실제 평양회담에서 대부분 재현되었다. 평양에 갈 공식 수행원은 10명, 특별 수행원은 24명이다. 특별 수행원으로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해찬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한구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장상 이화여대 총장, 강만길 민족 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은용 대한체육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박권상 한국방송협회 회장, 최향래 한국신문협회 회장, 박기륜 대한적십사자 사무총장, 고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송명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 윤종용 삼성부회장, 구본무 LG회장, 손길승 SK회장, 장치혁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강성모 린나이 코리아 회장, 백낙환 인재학원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 통일연구실장, 이중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등이다. 그리고 주치의인 허갑범 박사가 동행하였다. 6월 8일 오구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모리요시로 일본 총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이 발전하도록 설득하고 돕는데 가장 적절한 분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철조망을 넘어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1월에 열리는 APEC 회의 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오시면 큰 기사가 될 것입니다. 클린턴과 회담을 마치고 일본 모리요시로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다음 날인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김대중이 발언을 시작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북한 방문길에 오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합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만난다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동서독의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중일전쟁 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닉슨의 중국 방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때마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만남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를 보내며 성원해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이 한반도의 한 곳에 전 세계의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평양 방문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기술적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13에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김 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대중은 갑작스러운 요청이 당혹스러웠지만 비서관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오? 북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6월 12일이 되었다. 김대중은 공식적인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 이효와 함께 오전에는 청와대의 녹지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연못에 물고기 먹이를 주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기도 했다. 관저로 올라와 진돗개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6월 13일 아침이 밝았다. 김대중은 청와대에 돌아온 이후 가장 긴장된 아침을 맞았다. 드디어 북한으로 가는 날이 된 것이다. 날씨는 아주 좋았다. 김대중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새 민족사를 여는 숭고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방북이 민족의 미래를 평화 통일로 이끌어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7천만 민족의 염원과 전 세계 시민의 기대와 뜻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효와 김대중은 콩나물국과 달걀 반숙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이효도 긴장하고 있었다. 청와대 본관에서는 김성재 정책기획수석과 비서관들이 모두 나와서 집결해 있었다. 김수석, 내가 북에 머무는 동안 청와대를 지휘하도록 하세요. 8시 15분 청와대를 나섰다. 청와대 직원들이 도열하여 손을 흔들었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이 그리고 실향민 천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송식이 있었다. 김대중은 출발 성명을 낭독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기까지는 무엇보다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이 한결같은 염원과 성원 그 힘이 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의 이번 평양길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7천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의 평양길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진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이번 방문이 갈라진 이산 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혈육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평양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민족사적 수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은 조선일보와 KBS 기자를 지목하여 입북을 불허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KBS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세요. 남한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 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취재 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김대중의 뒤로 어린이 합창단이 고향 생각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었다. 비행기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을 태우고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그 시간은 9시 15분이었다.